네, 그 쟁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 강의는 이제 4회차로 진행이 되는 강의고요. 앞에 뭐 기본 판례 사례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뭐 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강의와 별도로 네, 진행이 되는 강의고요. 사용되는 교재는 피날레 교재이고요. 이번 그 강의는 교재 편집 내용을 그냥 직접 보면서 바로바로 그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쟁점 강의는 사실 뭐 이름이 쟁점이 들어가서 쟁점별 정리를 뭐 따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이 책에다 담아 놓은 거고요. 이 교재의 특징은 뭐 이따 한 번씩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서의 논리 순서와는 그 편집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해설해주는 일종의 조문 해설서의 역할을 해주는 책이고요. 대부분의 기본서들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쟁점들로 박스로 다 묶어져 있고요. 총 개수로는 약 400개 가까이, 370 몇 개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 처음에 편집할 때는 500개였어요. 근데 500개로 나가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민소도 200 몇 개인데 상표가 어떻게 무슨 500개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근데 줄이는 거는 공통되는 목차가 있으면은 그 안에 하위 목차를 넣어가지고 쟁점별, 유형별 목차 이렇게 해서 그 조금 그 조각 모음을 해서 좀 줄어든 거고요. 원래는 이제 약 한 500개에 가까운 그 주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지를 이번에 또 바꿨어요. 이 표지를 바꾸는데도 저희 그 계속 같이 해주시는 이제 윤현재 배혜순 디자이너께서 되게 고심을 해서 바꾸게 되는 계기는, 기본 판례 사례에 사용되는 점선면 교재와 별개의 독립된 교재의 느낌을 담아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머리를 써서 이게 바꿔주셨는데, 이 보시면은 종이 느낌 나잖아요. 이렇게 그 원래는 이렇게 그 네모 박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딱 찍고 나온 듯한 느낌? 네, 요거를 좀 연출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머릿말 부분에 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2일 내 1회독 가능한 앨범 분량, 솔직히 1일 전날 1회독 이런 말을 쓰고 싶지만 양심상 네, 저도 전날 1회독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빠르신 분들은 당연히 가능해요. 총 페이지는 2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분량이고, 말씀드렸듯이 쟁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쟁점에 중복되는 목차들도 있거든요. 중복되는 목차들까지 다 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 내용상 분량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원래 피날레 이전판 1판, 2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분량이 100페이지 정도였어요. 근데 그 분량을 목차를 다 이렇게 넣다 보니까 양이 조금 더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문 아닌 쟁점 기준 정리되어 있고, 점과 호환되도록 챕터는 그 순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점 순서에 맞춰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을 조금 간략하게 줄여서 이제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뭐 개정법이랑 가장 최근에 선고했던 레고 판례까지, 죄송합니다. 양탄국 판례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쟁점 박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박스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뒤에서 보시면 되고, 중요도 표시를 쟁점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마다 중요도 순서대로 별표 2개면은 뭐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정리할 내용이고요. 별표가 아예 없으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B에서 C급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별표 하나가 가장 많습니다. 웬만하면 별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별표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애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응 조문 이런 거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자료는 보이지 않는데, 그 책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트리거를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쟁점이 언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의 소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뭐 저명한 캐릭터나 창작물 수록 상품, 뭐 아니면 사용에 대한 조치, 이런 그 주제들 있죠? 이런 주제들도 다 박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기본서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기본서에 일반 내용이 쭉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어떤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목차를 스스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처음 겪어보시는 게 실전 GS에 가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낯설고 목차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렇게 정형화된 목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서가 그걸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의 기본서에 이런 게 보충 박스 같은 데에 적혀 있죠. 네,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제별 목차는 이제 기본서에 대응되는 목차를 앞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을 앞쪽에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뭐 단순 암기 내용들을 뭐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첨가를 해놨습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충 박스는 뭐냐면은 쟁점별로 예를 들면은 뭐 최신 판례 중에서 아니면은 좀 중요 판례 중에서 파기환송된 판례다. 그러면은 원심에서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설치를 했는데 상고심에서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설치를 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달랐다. 54회 문제 1번의 그 썬퍼니처 판례 같은 경우에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심 상고심의 법리 해석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거를 좀 잘 그러니까 세밀하게 기억을 해야 분량을 채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모든 판례를 다 그렇게 대비하는 건 사실 필요도 없고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정말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싶으신 파기환송 중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보충 박스를 넣어놨고요. 또는 올해 이제 60회 문제 1번에서 데이터 팩토리 문제 또는 마스미 판례 이 두 가지가 문제로 구성됐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심, 그러니까 아예 원심 또는 파기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다뤄졌던 쟁점들이 대법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추가적인 쟁점이 설문화되었습니다. 문제 1번, 2번 둘 다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과실 추정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 2번 마스미 같은 경우에는 34조 1항 13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히스토리를 또 판례를 매번 다 원심 찾아보고 파기환송 후 판례 다 추적해가지고 찾아보는 거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따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부분들. 근데 그런 건 대부분 사실 다 최신 판례들입니다. 최신 판례들 중에서도 그럴 실익이 있는 판례들은 판례라는 문구로 해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이제 단문 이건 뭐냐면은 문답형이나 조치형으로 제가 쟁점 박스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이거는 단문 형태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구체적 출처 혼동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상표의 유사 관련돼서 뭐 비교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단문 형태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밑에 다시 중복해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차에 이제 뭐 중요도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초로 등장하는 목차에는 색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목차들은 그 내용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용을 빼놨어요. 그래서 앞에 이 내용 뭐지? 해서 본문 내용을 찾고 싶으시면은 색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에는 좀 암기 분량으로 내용을 많이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재만 보고는 처음부터 이 교재를 공부를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와 세트로 사실은 필요한 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교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공부 자체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제 기본서를 보셔야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 보니까 이거 이 판례인가 보네. 그럼 여기서 내가 공부했던 두 문자 키워드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내용이네 라는 게 읽히시기만 하면은 당연히 이 책으로 보시면 되고,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은 마지막에 단권화를 하실 수 있는 교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자 자체, 그러니까 책에 들어있는 글자 중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최소화를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는 좀 색을 부여해서 좀 더 눈에 띄게 만들고 그냥 이 판례 문장도 사실 그냥 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원문을 살려놓는 이유는 행간의 의미, 전후의 맥락, 연결관계, 논리적인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면은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논리 이미 다 했고 정리 다 해놨는데 암기해야 되고 결국에 답안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논리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원문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는 조금 시간 낭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량을 좀 압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안포섭에 필요한 논리들
이런 거 좀 넣어놨고 어떤 판례들은 사안포선 문구를 외워가면 좋아요. 이것도 보통 판례집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로얄비 판례, 제가 가장 많은 예를 들고 있는데 로얄비 판례 같은 경우에는 로얄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비라고 하는 게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로얄이 로얄 젤리를 떠올리게 하죠. 근데 이 로얄이라고 하는 로얄 젤리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로얄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도 존재하지만 로얄 젤리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로얄이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관계가 등장하고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왜냐면 문제에서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차지나우 사건을 가지고 기출이 되었던 기출문을 생각을 해보셔도 차지와 나우와 관련돼서 어떤 거래 실정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안 줬습니다.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단권화를 해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참고 내용, 이 쟁점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거 목차로 넣기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의 개인적인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 밑에다가 이렇게 물방울 표시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목차는 총 챕터는 5개예요. 피날레라는 이름으로 붙어있는 목차가 1, 2, 3, 4, 5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1번부터 넘버링 되어 있는 게 총 50개고요. 순서를 보시면은 기본서 목차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작은 애들은 묶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1 내지 3, 5호 이런 거 묶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34조랑 7호와 35조는 둘 다 선출원주의 기본 원리가 반영된 조문이기 때문에 선 등록, 선출원만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묶어서 선출원주의라는 주제로 묶어놨고요. 9호, 11호, 13호는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나하나도 너무 중요하지만 묶어서 문제로 나왔을 때 뭐 통목차를 쓸지 목차를 쪼갰을지 이런 거에 고민을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런 거절 이유 같은 경우에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품질론 염려, 뭐 희석화 이런 건 다 개별 주제이기 때문에 끊어놨고요. 그리고 네, 이런 내용들도 이제 하나 해놓고 그 침해 파트 가서는 항변을 실제로 이제 유보상, 정제남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항변을 정제남을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정은 사, 등, 권진 이렇게 4가지 항변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심판소송은 거의 기본서 목차 순서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처럼 특유 표장하고 마지막에 심화쟁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심화쟁점은 일단은 인격표지 영리권이 아직 민법 개정이 안 됐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보긴 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그 루이비통 리폼 사건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례인데요. 그 판례가 담고 있는 주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매 후 혼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 후 혼동을 포함해서 뭐 권리 소진, 그리고 상품성 이 3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마지막 최종 정리를 위한 자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수록을 해놔서 201페이지가 됩니다. 1페이지는 표지여가지고 빼면은 딱 2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적 사용 주제예요. 목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건 기본서 목차 비슷한 내용이어서 표시유통, 광고, 입출 형상, 소리, 내용의 사용, 온라인상의 사용, 서비스의 사용, 여기 상품성 문제되는 경우를 따로 묶어놨는데 여기 광매물 나오고 견본품, 음식물. 자, 음식물도 꽤 중요한 주제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판촉물, 광매물은 상품성이 없는 판촉물이고요. 상품성 있는 판촉물 케이스 2가지 있죠? 메트로시티, 스피도. 그래서 그 2개 같이 묶어놨고요. 그다음 무상 서비스 케이스 WCO. 이게 다 여기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상표로서의 사용, 기능 발휘 여부 따지는 거, 설명 사용, 디자인 사용, 저작물 명칭 사용, 상품간 경합이 있는 경우, 원래 여기에 이제 키워드 광고로서의 사용, 뭐 다른 사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침해 파트에 한 번에 묶어놨습니다. 이걸 분산하면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말
그 주제랑 상관없이 그냥 항상 나올 수 있는 기능 발휘 관련된 내용만 담아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몰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쟁점이고요. 얘는 상표포상 사용해서 사실 58위 문제 1번으로 나온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놨고, 이런 식으로 단문 붙어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단문으로만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약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면은, 네,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지 않고 이 부분이 이제 보충 박스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문 붙어있는 애들은 정말 단문으로만 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애들은 제가 따로 별표 표시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중요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옆에 본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옆 본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목차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간략하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훨씬 중요해요. 얘를 먼저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여유가 되시면 보시는 거예요. 얘를 숙지를 하실 때도 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의의와 판단 기준과 그리고 상표법상 규정,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겠다. 머리에서 개념을 떠올리실 때는 이 순서대로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떠올리시는 거예요. 대목차 순서,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중목차, 그 다음에 소목차 또는 소내용, 이 순서, 계열을 큰 계열부터 쭉, 그 다음 계열, 이런 순서로 머릿속에서도 사고를 하셔야, 그래야 답안지를 쓸 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부 내용이 생각이 안 나도 이 목차까지만 잡았으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뭔가 썼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분량인데 내가 정확히 여기만 쓰고 끝냈다, 그러면 사실 이건 굉장히 완결성이 떨어지는 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위 목차부터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답안 적으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2번이고요. 표시행위 이제 소니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판례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무슨 유형 해가지고 그냥 아예 케이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니 사실관계가 나오면은 그냥 요거 목차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트리거가 나와 있는 거는 통상적으로는 쓰여져 인식할 수 없는 부분에 상표 표시한 경우, 부품이든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 상표 표시되어 있다, 그런 트리거가 나오면은 이 목차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시행위 의 적어주면서 상품 포장에 상표 표시하는 행위 요건 의 그냥 적어주시고, 표시행위 성립 요건에서 통사의 거래 수요자가 상표를 인식 가능해야 한다. 요거는 사실 그냥 일반론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판례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소니 판례 들어가 있는 거는 존재조차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상품 내부의 부품에 표시된 표장이어서 통상적인 사용 유지 행위로는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인식할 수 있으면은 상표보다 상표가 아니다. 제가 이 문장을 되게 많이 줄여놨는데, 이제 화살표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 순서대로 그냥 이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원래 판례 문장은 이거보다 되게 길죠. 거의 한 3줄, 4줄 되어 있는데, 그 판례 문장들에서 핵심이 되는 문구들을 살려서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 순서대로 계속 읽으시다 보면 물론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원문을 암기를 하실 때 원문을 통암기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통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암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으니까요, 양이. 그럼 암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 판단 기준 판례와 무슨 경우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유형 판례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판단 기준 판례는 예를 들면은 기술적 표장의 판단 기준, 기술성의 판단 기준, 관념,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또는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또는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판단 기준은 암기를 안 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간접 사실들을 열거해서 종합적 고려하는 판례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거는 생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무슨 경우 이렇게 되는 판례들은요. 암기 이전에 일단 이해가 베이스고요. 이해를 하고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은 키워드가 거의 이 문장의 전부구나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그 키워드들을 조합을 하면은 쓸 때마다 내용이 좀 바뀌어도 의미는 통하게 되고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적으셔도. 원문 그대로 적으면 너무 좋죠. 근데 모든 판례를 원문대로 적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거는 진짜 필살기로 준비해야겠다 싶은 것들. 그럼 아마 데이터 팩토리 판례는 거의 다 뭐 원문을 많이 보시면서 막 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구현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최신 판례 중에 중요하다고 찍히는 판례들이요. 그런 거는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냥 약간 교양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의 느낌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요. 웬만한 판례들은 키워드가 머릿속에 남으면 돼요. 그럼 이걸 다시 보시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내부의 부품 표시되었다. 상황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얘를 일반적으로는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 유지로는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분해해야만 얘를 알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상표가 아니다. 이 뼈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안 해결할 때 이제 포섭 논리 어떤 식으로 포섭을 하시냐면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표에다 표시를 해봤자 표시행위도 아니다. 이 논리 순서대로 마지막에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유통행위 중에서 디지털 상품에 관한 유통행위이고요. 자, 디지털 상품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프로그램, 이모티콘, 전자책 이런 거고요. 거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과목 플러스 2조 2항 2호를 합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판매를 위해서 업로드하거나 구매자에게 구독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거는 이제 나목에다가 2호 유통행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차 잡을 때 이제 유통행위의 먼저 적어주시고 당연히 조문 변경해 주시고요. 세 가지 조문에 나와 있는 거 다 또는입니다. 계정 취지 별도 목차로 잡아주시는 게 좋죠.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상에 포섭하기 위함이다. 여기 별표 2개가 달려있는 거는 최근 개정법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2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목차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상의 상표 사용 2조 2항 2호도 목차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표시에는 요게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과목이든 나목이든 다목이든 과목 같은 경우에 특히 표시의 객체가 과목, 나목 둘 다 표시의 객체가 상표법상 상품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디지털 상품이잖아요. 그럼 디지털 상품이란 거는 상품 자체가 디지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표를 표시하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한 걸 유통하는 것 자체, 전부 다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는 전부 다 2조 2항 2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목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웹사이트 표시 화면에다가 화면 자체에다가 상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 화면 자체에다가. 그럼 이것도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목도 마찬가지로 2조 2항 2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개정법이 사실 기존에 없던 영역에서 뭐가 나오게 된 거냐면은 기존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VSP 판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웹사이트 검색 결과 화면에다가 상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이거는 일단 다목이면서 동시에 2조 2항 2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과목, 나목이 적용되는 이 목차는 뭐냐면은 화면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표시되는 자체가 상품이어야 되고 이 상품이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 자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자체, 이게 감옥, 이거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나 전송하는 게 남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황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이 목차를 떠올려서 쓰시는 것 자체는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포섭 논리 똑같습니다. 일단은 표시하는 거 2조 2항 2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또는 이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는 요거예요. 요게 지금 요게 업로드고요. 여기가 구매자 또는 구독자에게 전송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거는 뭐 디지털 상품에다가 애초에 표시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사안포섭 때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쟁점 네 번째는 HS 하이박스 사건이고요. 이거는 원래 119조 1항 3호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앞에서 하시는 게 쟁점상으로 좀 더 편하겠다 싶어서 여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행위이고요. 의, 상품과 관련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판례 해서 광고가 표시는 되어 있지만 관련하여 표시된 것을 볼 수 없는 경우 광고행위 불성립. 포섭 논리는요. 여러 상표 중 하나로서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거래 통념상 상품 관련해 표시했다고 볼 수 없고 관련해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면은 광고행위가 아니다. 요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암기를 하실 때 표시는 됐지만 관련해서 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표시긴 하지만 관련해서 표시는 아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트리거인 거예요. 문제를 푸실 때 얘를 보고 머릿속으로 HS 하이박스 유형 HS 하이박스 유형 목차 뭐였지? 광고행위 카테고리. 판례 제목은 상품 관련하여 표시 안 한 케이스. 관련하여 표시 안 한 경우 하면서 내용 생각을 해보면서 표시를 하긴 했지만 뭔가 그려넣긴 했지만 그게 관련성 없이 그냥 표시만 했으므로 결과 사용 아님. 사안포섭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 관련성 없이 표시 사용 아님. 이렇게 목차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컨투어 코일 사건입니다. 최근 판례니까 별표 2개고요. 기존에 없던 법리여서 또 별표 2개입니다. 트리거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 거래 명세서 등의 상품 표시와 교부한 경우 이런 견적서나 거래 명세서 같이 거래 서류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면 이 판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행위의 아까 한번 나온 내용이니까 색깔 빠져 있고요. 앞에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 서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널리 알리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소결을 내립니다. 거래 서류의 종류라고 해서 판례를 적어주면은 정의상으로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 이렇게 이면서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바로 끊어져 있는 거 있죠? 네,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뭐 다 암기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적으셔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두 문자를 따놓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안포서 해주셔서 뭐 이 중에 하나가 보이면 여기 뭐 문제에서 견적서 나왔다, 거래 명서 나왔다 그러면은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거래 서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널리 알리는 건지 아닌지의 행위인지 여부에서 널리 알리는 행위의 판단 기준 성립 요건이에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립 요건이라고 적으시든
판단 기준이라고 적으시든 판단 방법이라고 적으시든 적어도 상표법 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허에서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은 이거 다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실제로는 구분하는 게 맞기도 한데 상표는 판례들을 보면은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잘 안 하고 있어요. 엄격하게는 하는 게 맞는데 기준과 방법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거를 세밀하게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말만 되면 돼요. 널리 알리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방법처럼 보이면은 판단 방법을 쓰시면 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근거 기준이 뭐죠? 판단 기준을 적으시면 되고 언제 성립할 수 있자면 성립 요건이라 쓰시면 돼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자타상품 식별위에서 상표에 관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얘를 교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일반 공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얘는 좀 적어주실 요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최대한 좀 더 살려봤습니다. 식별위에서 상표를 표시했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 이게 사실 핵심이죠. 일반 공중에 속한 상대방에게 교부를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얘도 생각하실 때 이게 핵심이에요. 상태에 뒀는지 안 뒀는지. 그러면 널리 알리는 애 곧바로 해당합니다. 근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둘 수 있다고 보려면은 요거 두 개가 성립을 하면 돼요. 식별위에서 거래소에 표시를 하고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놔줬으면은 결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결론 아웃풋이 널리 알리는 성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쟁점으로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 전에 쟁점이 되었으나 상고인으로 주장되지 않은 사항이 하나의 문제로 구성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파기환송 전에 특허법원에서 또 같이 다뤄졌던 게 119조량 3호에서 등록상표 사용인지 여부 해서 컨티넨탈을 다뤘어요. 여기서 그리고 설명전 묻고 사용 이어가지고 자타사무 식별 이사만 있으면 기능 발휘 불문한다라고 하는 범락 냄비. 그래서 컨티넨탈과 범락 냄비가 같이 문제가 됐고 광고 행위인지 여부 판단은 그냥 광고 행위 일반 내용이 있었죠. 그거. 이 내용이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원심, 상고심 둘 다 있었는데 요게 이제 추가적 쟁점이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내용을 보시면서 컨트롤 나오면은 일단은 광고 행위 중에서도 거래 서류인지 판단이랑 널리 알리는 판단이 핵심이긴 한데 컨트롤 실제로도 사실 그 영문자 한글 의미역 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컨티넨탈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안 물어봐도 내가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적 사용으로 봐가지고 범락 냄비도 필요할 수도 있다. 요거를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컨트롤 하면은 3개. 광고행위, 컨티넨탈, 범락 냄비, 엮어서 생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은) 상표의 사용이 아닌 경우 해서 요 4가지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목차에 대해서 관련 판례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승낙 없이 상표하면은 상표 사용 아니고 소송 등을 통해 상표가 행사해도 상표 사용 아니고 이런 케이스 중에서 뭐 하나가 나오면은 네 관련 판례에서 적어주시고 사안포서 해주시면 됩니다. 포섭 논리는요.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는 상표의 사용이 아님 and 그 외에 표시 유통 광고도 한 이력이 없음. 그래서 최종 상표의 사용이 아님. 그러니까 논리가 상표의 사용 아닌 케이스 나오면은 그냥 이거 아니니까 무조건 최종 아님이 아니라 중간에 요거를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사용 행위는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7번은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에요.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트리거들이고요. 이 트리거들 그냥 보시면 되겠고 1번, 2번, 3번, 4번 여기 다 대응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 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사용은 2조 1항 11호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법에는 2조 1항 11호는 상품 버전으로밖에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상품 버전. 그래서 서비스, 무형물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구체적인 판단의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 그냥 적어주시고 일단 표시, 유통, 광고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기 전에, 사용 들어가기 전에 서비스 정의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은 말 그대로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서비스는 뭐냐?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 독립성, 상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이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고 행위, 두 번째는 표시 행위, 나머지 두 가지는 유통 행위입니다. 광고에 상표 표시하고 이를 전시 반포하는 행위, 서비스는 오는 프라임 광고 되게 일반적이죠. 이익 간판 광고를 하든 온라인에서 SNS 마케팅을 하든 뭐 배너 광고를 하든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 여기 바 쳐져 있고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 그래서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은 음식점 식기, 수요자의 물건은 고객의 세탁물. 거기다 상표 표시하면은 표시 행위가 돼요. 또는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 식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빙하는 거, 여기 유통에 해당하고요. 이용하는 물건의 상표 표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시, 대여용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행위,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례를 좀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은 이거를 떠올리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결국에는 이 중에 어느 하나의 트리거가 나올 거예요. 아, 그때 이거는 이 쟁점을 주로 쓰라는 거구나. 만약에 그 트리거를 못 찾으면은 보통 그냥 이거 없이 답안을 쓰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 나왔을 때는 얘를 정리야 안 정리야가 배점에 좀 큰 차이를 줄 거예요. 기본서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본서에는 얘가 저 앞에 나와 있고 서비스의 의미도 어딘가 있고 얘가 별도로 따로 목차가 이게 판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주제별로 이렇게 다 조각모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거 방식대로 공부를 하는 게. 왜냐면 기본서는 계속 기본 순서대로 내가 이 지금 조문에 들어왔다. 그럼 오케이, 의 취재하고서 요건 뭐 있고 요건 무슨 판례 있고 무슨 판례 있고 무슨 판례 있고 다시 넘어가서 무슨 요건이 있고 무슨 판례 있고 판례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할 때는 딱 그게 체계적 정리가 되는데 꺼냈을 때가 문제예요. 문제는 이거 적으시오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3조 1항 3호를 논하시오 나오면은 기본서 목차 바르면 돼요. 작년 문제 3번처럼 33조 2항의 판단 기준 적으시오, 요건별 판례 뭐 해석을 적으시오 적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상황을 던져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생각할 때는 이 논리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틀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 사고에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앞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GSB 시즌 때 이론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기본서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해오시다가 GS 시즌이 되면은 조금씩 아마 그런 식으로 사고를 바꾸게 되시거든요. 그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GS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돼요. 그때 이제 이런 목차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GS 복습답 한번 해보시면 이 목차의 진가를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판에도 표준 목차, 이 쟁점 목차들이 들어있었어요. 한 150개? 근데 그 목차들은 단점이 뭐였냐면은 너무 추상화를 많이 해놨어요. 추상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유형을 그냥 쪼개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개별 특수성을 다 담지를 못해요. 이 150개 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애들을 최대한 다 뺀 거예요.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유형 이런 게 엄청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실제로 이거에 타겟팅된 목차니까 얘가 나오면 이 목차를 바로 쓰시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목차를 쓰는 게 아니라. 쟁점 8번. 광고 매체되는 물품에 대한 사용해서 원칙 케이스인데요. 상표가 표시된 물품이 상품성 없는 광고 매체인 경우예요. 당연히 시작은 상표의 사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상표적 사용의 의의를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 발휘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이 애초에 표시 유통 광고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여기가 포커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상표의 사용의 의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광매물 가지고 내가 논의를 할 때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 이라는 걸 판단하려면 상품이 뭔지를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상품을 정의 내려주자. 교독상목물. 그래서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동일 상거래 목적이 되는 물품. 광고 매체되는 물품에 사용한 경우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선정 광고 판매 촉진 서비스 제공 목적 고객의 무상 배부. 요거는 뭐 사실 누락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풍성하게 적기 위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유통성이 없는 광고 매체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상품이 아니고 따라서 상품이 아니니까 물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물품의 상표를 표시해봤자 사용이 아니다. 자, 포섬 논리 보시면은 상품성 없는 광매물에 표시해봤자 상표의 사용 아니고 그리고 또 추가 판단해 주셔야죠. 다른 사용 대상이 없으므로 상표의 사용 아니다. 자,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는 여기서의 아니다는 표시 유통 아니다예요. 다른 사용 대상 없으므로는 광고 행위 없다예요. 이렇게 광매물에다가 상표를 표시한 다음에 얘를 표시하는 것 자체도 사용이 아니고요. 이거를 양도해도 사용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말고 그냥 따로 추가적으로 광고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사용일 수 있지만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죠. 자, 견본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견본품 나왔을 때는 목차가 달라지죠. 뭐가 바뀌냐면은 상품 정의는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광매물 목차를 따로 쓰지 않아요. 써도 되지만 판례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똑같이 안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이 견본품을 광매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성 없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광매물도 있고 얘와 별도로 견본품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 적어주고 상품 정의 적어준 다음에 바로 사안포섭으로 얘를 담아주는 거예요. 견본품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를 적으실 때는 교독상목물 적어주면 되겠죠. 교환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상과의 목적이 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죠. 실사용 상품, 즉석 건강식품. 이게 실사용 상품이에요.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쌀, 보리, 수수 등이에요. 이거 두 개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품도 아니어서 사모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해서 이 견본품 판례에서 실제로 쟁점이 판단됐던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상품성이 없다. 더 나아가 상품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통동이 아니다.
이거를 관련 쟁점으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예외 유형인데요. 예외 유형은 앞에서 이제 광매물 이렇게 해서 여기 상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얘가 광매물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표시 유통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표 외에 다른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구를 통해서 얘 말고 다른 광고하고자 하는 다른 자기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뭐가 성립을 하냐면 2조 1항 11호 다목의 광고 행위가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문제로 맞닥뜨리시면은 목차 이렇게 잡는 거예요. 똑같이 상표의 사용의 의의 적고 상품의 정의를 적고 일단 광매물이 나왔으니까 광매물이 뭔지는 적어줘야 돼요. 원칙 판례는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 원칙 판례와 예외 판례를 좀 끊어서 적어주는 거예요. 예외 판례,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는 이걸 여기다 묻어가게 적기보다는 끊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물품에 표시된 상표 외에 다른 뭐 문자든 도형이든 기호든 등에 의해서 광고 대상 상품,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항상 된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 이렇게 따로 빼서 적어주시고요. 포섭할 때 상표의 문자를 통해서 A 상품 광고를 인식한다. 2조량 11 다목이 성립할 수 있다. 음식물에 대한 사용이고요. 뭐 음식점에서 음식물 제공하면서 쉽게 메뉴판 등의 상표를 표시한 케이스인데요. 상표의 사용의 의 또 똑같이 적고 상품 정의까지. 그러니까 이 음식물 케이스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기본서에는 상표의 정의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표의 정의 파트에서 이제 음식물을 보신 다음에 이제 목차를 잡을 때는 또 이런 과정을 어차피 거쳐야 돼요. 처음에 뭐로 시작하지? 뭐지? 오케이, 상표의 사용. 그 다음 바로 음식물 판례를 적을 수도 있지만 상품 정의를 적어주면 더 좋죠. 왜냐 어차피 음식물 판례에서 말을 하는 거는 유통성과 양산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성과 양산성의 주소는 상품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상품성의 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상품 정의를 먼저 적어줘요. 그 다음에 음식물 판례를 적어요. 뭐라고 정리하면은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유통성과 양산성이 없어서 상품성 없다, 상품 아니다. 그리고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도 나와줘야 돼요. 왜냐? 그리고 얘는 이것 때문에도 나오는 건데, 자,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음식물은 상표보다 상품이 아니다. 요거 포섭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러나 음식점 운영업에 대한 사용은 맞다. 음식점 운영업에 대한 사용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식기에 음식을 담아서 서빙하는 거, 유통행위. 또는 식기에 상표를 표시하는 거, 표시행위. 또는 간판 등의 상표를 표시하고 광고하는 거, 광고행위. 등에 다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뭐 메뉴판이든 식기든 여기다가 상표를 표시했으면 이거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은 웬만하면 충족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을 판단을 하려면은 근거 판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4번 목차. 얘는 뭐 10점으로 나와도 이 정도 분량이면 딱 맞겠죠? 6점이면은 뭐 하나를 날리고 싶다. 그럼 뭐 요거 날리셔도 돼요. 요거 날리셔도 되고. 네, 뭐 1, 2, 3 해서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은요.
상품성 있는 판촉물,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 2개입니다. 별표 2개는 왜 2개일 건 2개인지 알 것 같으시죠? 딱 봐도 중요한 판례들이죠. 일부 물품 유상 판매 물품과 외관 품질 또는 거래 현황 등이 유사한 케이스 등장하면 됩니다. 얘도 목차가 이렇습니다. 상표의 사용 이렇게 나가고요. 상품 정의까지 써줘요. 판례들이 여기다가도 광매물 판례를 안 써요. 광매물 판례는 광매물일 때 써요. 광매물 아니고 상품성 있으면 그냥 상품성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 판례들은 좀 논의가 있어요. 논의. 교수님들이 특히 메트로시티 판례를 가지고 이 상품성을 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스피도 판례도 사실 그 논의를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학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상품성이라는 게 이걸 여기다 넣어줘요. 56회 문제 1번 인앤아웃, 업앤다운 버거였죠? 업앤다운 버거도 사실 이 부분을 좀 묻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 쟤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혀 트리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적어야겠다. 상품성 있는 광매물 나오면, 상품성 있는 판촉물 나오면 이거 적어야겠다. 자, 상품의 구성 요소는 독립성, 교환가치성, 유상성, 유통성, 양사성, 유체물성이 있어요. 6가지. 근데 그 중에서 독립성이 상품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유상성을 포함해서 상품의 구성 요소를 종합적 고려해서 독립성을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상품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적어주시면 돼요. 핵심은 유상성이 최종 성립 요건이 아니고 얘를 포함해서 전부 다 독립성 판단의 재료고 독립성이 인정돼야 상품성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메트로시티 사건, 향수의 거래 현황, 향수의 규격 표장 형태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스피드 사건, 수건의 거래 현황, 수건의 외관 품질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디토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 데이팅 앱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그 소개팅 앱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그 앱 다운로드는 무료예요. 근데 이런 방식 되게 많죠. 다운은 무료인데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그래서 양도 사용 시에는 양도 사용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방식, 이게 이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 뭔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이용 시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추가 결제가 필요한. 네. 요게 사실관계가 나오면 이제 디토 사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판례도 왜냐면은 양도 시에는 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추가 결제를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부 무상성이지만 독립성 있고 상품성 인정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특법 판례긴 한데 되게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3가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돼요. 메트로시티, 거래 현황, 향수. 이 거래 현황이란 거는 유상무상 공존이에요. 유상무상 공존. 향수의 규격 포장 형태. 돈 받고 팔든 무료로 주든 향수 생긴 거 비슷하고 포장지도 다 비슷해요. 막 무료라고 해서 포장 안 해주고 그냥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패키지 잘 갖춰서 봉투 잘 이쁘게 담아가지고 준다라는 거예요. 수건도 똑같아요. 수건도 거래 현황 하면은 유무상 공존. 수건의 외관 품질 보니까 무료 수건이든 유료 수건이든 둘 다 생긴 거 거의 똑같고 패키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답안지에 사안 포섭할 때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무상 서비스, WCO 사건. 서비스 제공이 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나오면 돼요. 이거는 뭐 문제 봤을 때 뭐 서비스 뭐 무슨 업 이런 거 영위를 한다 했는데 무상이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똑같아요. 상표의 사용의 의의, 서비스의 의미. 자, 근데 무상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경우 이렇게 나오죠. 무상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경우. 자, 아무런 대가 없는 자원봉사 또는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편익 제공 등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 반복 제공 밑에다가 업으로서의 사용 이렇게 적어주세요. 업으로서의 사용. 이거는 상표법상 서비스된 사용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이 밑에다가 독립성이라고 적었어요. 독립성 X. 독립성 X. 그리고 하나 더 적어주신다면 이 전체 꺽쇠를 해서 유상성 X. 이 판례가 나오면은 검토를 적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판례 때문에 이 유상성과 독립성에 대한 관계가 좀 견해 대립, 해석의 그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적어주면 좋은데 대가 유무는 유상성인지 무상성인지는 서비스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독립성 판단 요소다. 요거 아까 보신 내용이랑 똑같죠? 자, 사안의 해결은 대가의 지급이 없는 점에 더하여 요게 좀 중요한데요. 더하여 비영리 법인 등의 사정 종합. 대가 지급이 없는 점은 이제 무상성인데 이 무상성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다른 사정 등을 종합적 고려했을 때 독립성이 없다. 요게 나와줘야 돼요. 독립성이 없다. 나아가 독립성이 없으니까 상품성이 없다. 따라서 상표 사용이 아니다. 자, 상표로서의 사용 기능 발휘예요. 형식적 2조이랑 11호 실질적 상표 기능 발휘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해서 쓰시는 내용 그대로. 네. 제 문장들을 이렇게 줄이면서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저도 원문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훼손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해서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자료 중에서 원문을 변형했던 자료는 1년차 때 최종 정리 자료 30페이지짜리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고집하는 게 과연 그 공부에도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고집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되는 거는 기본서 공부할 때는 확실히 원문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판례집 공부할 때도 원문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정리만큼은 좀 더 컴팩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의 기준은 그래서 답안지 분량이었어요. 의의와 취지는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적당히 엮어서 그냥 문장을 만드시면은 2줄 정도 나오게 최대한 줄여놨어요. 최대한. 웬만하면 2줄이 나오게. 실제로도 2줄 이상을 적는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봤던 판례들 중에서 막 한 줄이 있고 2줄이 있잖아요. 한 줄짜리는 실제 답안지에서 2줄 또는 3줄이에요. 그 여기서 2줄이 넘어간다? 그거는 3줄 또는 4줄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키워드를 살려놓은 거예요. 중간에 이제 연결, 이음새들을, 징검다리를 더 촘촘하게 놓은 애들은 그만큼 이거 엄청 중요한 판례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품관태 주의경. 요것도 따놨어요. 그리고 두 문자 키워드도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얘가 명조체고, 얘도 이제 명조체인데, 원래는 얘 굴림체로 해가지고 얘를 되게 강하게 엄청 세게 느낌으로 담아놨는데, 흐름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얘를 좀 죽여놨어요. 대신 두 문자도 살짝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두 문자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달려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원래도 외우시는 애들인데 더 외우시면 되는 부분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품관태 주의경 해서 이게 끝이 아니죠. 얘는 판단 고려 요소도 있지만 최종적인 이 기준까지 같이 설치를 했거든요. 종합하여. 이거 나오면 거의 무조건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사실 쭉 바로 연결된 다음에는 웬만하면 종합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거 다 적으면 한 3줄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컴팩트하게 적으면은 그래도 3줄이 나와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상표로 사용 판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침해 판단할 때 유보상 정진함 하고서 배점 보니까 유사 판단만 하기엔 좀 배점이 커요. 그러면 상표로 사용 판단 한번 해줄 수 있죠? 그때 특별한 이슈 없어 보이는 타겟팅 판례 없어 보여요? 그럼 기본 목차 나오죠. 상표로 사용 문제, 판단 기준, 사안 포섭 하면서 요거 이제 대응시켜서 판단해 주시면 되죠. 단문으로 상표의 사용과 상표로 사용, 상표로서의 사용을 비교하는 문제 출제할 수 있고, 개념상으로 의 사용과 적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표시통 광고량인 품관태 주의경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상표파산 취급에서 얘는 2조 1항 1호 3호, 101항 3호 이런 것들 문제되는데 상표로 사용해서는 침해나 권범심 등에서 문제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로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괄호로 보는 거예요. 세로 보니까 개념 판단 기준 상표파산 취급이구나. 오케이. 그 안에 중목차 보니까 의 비교, 판단 기준 비교, 사용 비교했구나. 오케이. 개별적 내용 들어가 보니까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여기 들었고 이렇고. 먼저 주소를 다 설정을 해놓고 그 주소에다가 내용을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개별 케이스들이 나와요. 개별 케이스들이고요. 딸 너무 많이 있네. 자, 16번. 디자인적 사용이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2개가 달려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표 사용에 의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형별. 여기 유형별 붙어 있는 애는요. 실제 답안지에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원문자 붙어 있는 애 있잖아요. 이 색깔 들어간 원문자. 요거는 얘가 2번 목차예요. 2번 목차.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 케이스가 나오면은 얘가 목차예요. 얘가 2번이에요. 요 케이스가 나오면요. 얘가 2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형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화살표가 목차예요. 화살표. 그래서 상표적 사용에 의해서 만약에 순전한 디자인 케이스가 나왔다. 그럼 얘 이렇게 적는 거죠.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의 경우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되는 등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이 안 되면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표의 사용은 2조 1항 12로 이걸로 인식이 된다는 말은 얘로 인식이 된다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은 기능 발휘가 안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디자인 플러스 상표 유형, 이거 목차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과 동시에 상표를 사용 경우 판례 이렇게 목차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디자인과 상표는 베타 선택 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자타상표 식별 즉 자타상표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하였다면 상표로서 사용이 맞다. 얘를 보시면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이라고 얘는 쓰고 있고 얘는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이라고 쓰고 있고, 또 어떤 판례는 자타 상품 식별 표지를 위하여 사용, 이런 표현을 써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용으로 인식과 출처 표시로 사용과 식별 표지로 사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타 상품 식별 기능과 출처 표시 기능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얘와 얘는 동의어다. 나와 있죠. 배선덕트 판례에서 설치한 문구예요. 그리고 판례 문구는 최대한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판례 표현은 옛날 표현은 좀 올드한 표현들은 최대한 빼고 다 최신 판례로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 뭐 나와요? 상표로서 사용의 판단 기준 나오죠. 풍간태주의경 해서 실제 식별 기능 발휘하는지 따져준다. 그래서 의 나오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관련된 판례를 적어줘요. 뭐뭐한 경우.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한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데 그 기준을 적어줘요. 판례 논리 순서가 이렇습니다. 의 적어주고 어떤 케이스에 관련된 구체적 판례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케이스에서 그런 기능 발휘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적어줘요. 그 다음 사안 포석,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선덕트예요. 트리거는요, 디자인이 될 수 있는 3천 입체 형상이 요게 나오면 돼요. 자, 목차는 똑같죠? 상표 사용의 의. 그리고 근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다 적어줬어요. 이거 두 개를.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생략한다면 사실 뭔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 판례는 근데 얘로 갔어요. 2번으로 갔기 때문에 생략한다면 얘를 생략하시면 돼요. 중요도가 얘가 좀 더 낮아요. 의 적고 디자인과 동시에 상표 사용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순전한 디자인 사용에는 어떠한지. 오케이, 각각 그런 상황들 알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기능 발휘하는지 어떻게 따지는데 판단 기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사안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안 해결에서는 중요한 게 얘도 이제 포섭 문구를 넣어놨어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 넣어놨겠죠? 표장의 식별력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냐?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식적 형태이거나 거래 분야에서 채용 가능한 변형이 아니라면 식별력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식별력이 적어도 있거나 미약한 수준은 될 것이다. 이걸 왜 판단하죠? 풍간태주의 경우에는 식별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왜 판단하죠? 기능이 발휘되려면요, 일단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판단하냐면 풍간태주의경을 고려하는 거예요. 제가 상태주의라고 하지 않고 품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상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품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식별력의 세기가 있어요. 강도. 세기라고 하지 말고 강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약.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식별력의 유무예요. 유무와 강약은 다른 개념입니다. 유무는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거는 X냐 아니면 not X냐예요. X냐 아니면 not X냐. 이게 유무예요. 얘는 뭐예요? 일단은 유인 상태에서 얘를 전제로 그게 강하냐 약하냐예요.
원래 그래서 이 상표로서 사용을 따질 때 원래 식별력 유무 판단이 선행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이걸 선행을 안 하죠. 이유가 뭐냐면 문제 안 되는 경우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디자인적 사용의 경우에는 그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식별력은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별력 유무는 다툼이 없어요. 뭐만 다툼이 있냐면은 걔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이 되냐 안 되냐만 다툼이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 배선덕트는 특이했던 게 상대방이 주장할 때 뭘 먼저 했냐면은 이걸 먼저 한 거예요. 식별력도 없다. 식별력도 없다. 그래서 이걸 판단을 그 원심에서 어떻게 내렸죠? 그래서 실제 식별력이 없다 해서 결국에는 얘는 기능 발휘될 수 없다 라고 결론이 그냥 끝나버려요. 원심에서. 상고심에서 어떻게 왔냐면은 일단 먼저 이걸 배척을 해야 돼요. 식별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 쓴 거예요. 없다고 볼 수 없다 뭐예요? 없다고 볼 수 없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포섭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쓴 이 표현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입체상표의 기능성 판단 기준 또는 식별력 유무 판단 기준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애들이 네, 요런 오타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 2번 나오는 거는 이제 품관태에서 품관이요. 표장과 상품과의 관계. 배선덕트 주된 수요자가 시공업자다. 이게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주된 수요자는 시공업자다. 그럼 이제 상상해 보세요. 시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배선덕트의 3선을 뭐라고 볼까? 이 3선은 기능적 요소가 없어요. 이 배선덕트라는 거는 안에 배선이 들어가고 그 배선을 보호해주는 보호구예요. 보호구.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 이런 뭐 그 바닥 같은데 모서리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렇게 까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세 줄 홈이 배선덕트 본연의 그 기능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3선이 더 특이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있지? 이거 뭔가 누군가의 약간 그 표식인가? 해서 출처 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도출되는 결론은 식별력이 미약보다는 강한 쪽일 가능성이 높다의 근거예요. 표정의 사용 태양 비슷한 사용 형태로 사용했다. 주지 저명성 공격상표 등록상표는 출처 표시로 알려졌다. 의도 경위 경쟁관계에 있다. 그럼 벌써 의도 나오죠? 숨은 의도 알면서 편승 목적 비슷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문구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구라고 하기엔 너무 길게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요 맥락을 아시겠죠? 네, 처음에 유무, 식별력 유무 판단 식별력 부정할 수는 없다 해서 품관태 주의경으로 넘어와요. 품관의 중요한 건 관계 시공업자가 주된 수요자 시공업자가 볼 때는 얘를 특별하게 인식 출처 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말은 식별력이 미약보다는 강함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 사용 태양 비슷하게 사용했다. 주지 저명성 주지 저명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특출인 이상이다. 여기서 이 주지 저명성은요 꼭 주지 아니어도 돼요. 3단계도 돼요. 어차피 다 간접사실이잖아요. 도움은 된다는 거예요. 도움은 주지 저명이면 더 좋고 아니어도 도움은 된다. 사용자 의도 경위 경쟁관계 있고 따라서 편승 목적 사용자 의도 불순해 보인다. 파기완성 전에 추가 쟁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확인 대상 표장 특정 여부가 나왔어요. 특정 여부. 그래서 특정됐냐 안 됐냐 요거 가지고 뉴발란스 판례 법리 인용해 와가지고 설치를 해줬죠. 상고심에 올라갈 때는 특정 여부를 상고 이유로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심에만 나옵니다. 상표 사용인지 여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논리예요. 식별력 없다고 봤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더 따질 필요 없이 기능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표를 사용이 아닌 거예요. 위에서 보신 것 중에서 1번 가지고 그냥 날려버린 거죠. 얘는. 이거는 이 구조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요부랑 똑같아요. 구조가. 요부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식별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판단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대적 식별력 등등이에요. 얘는 식별력의 유무고요. 얘는 강도예요. 자, 어쨌든 그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죠. 식별력 있고 거기다가 풍간태주의 고려하면은 상표일상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파기환송되고 또 특허법원에서 또 판시를 해줘요. 상표일상이 맞다. 그리고 상표, 상품 유사 판단돼요. 유사하다. 이런 것도 결론을 외워놓으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고민되는 순간 있잖아요. 아, 유사 맞나? 맞나 아닌가? 할 때 실제 케이스대로 그냥 가시면 되죠. 모든 판례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몇 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몇 개의 기준을 제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최신 판례, 파기환송 판례, 그리고 좀 이슈가 있는 판례, 이런 것들. 90조이랑 3호도 쟁점이 되었어요. 이거는 사실 이 판례 안 보면 생각하기 어렵겠죠? 물론 입체상표니까 아 이거 그냥 기본 어떤 리걸 마인드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리걸 마인드 잘 푸시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누락하게 됐을 때, 안 떠올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때 식별력이 있으므로 안 된다.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갑이 을한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얘가 등록상표고 얘가 확인된 상표잖아요. 자, 90조이랑 3호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원래 효력 제한은 자유사용 보장이니까 여기에 사용상표를 보는 게 맞는데 얘는 좀 특이해요. 등록상표를 봐요. 거기 입체적 형상이 있어요. 그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어야 돼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보냐면은 이 입체적 형상과 상대방이 사용하는 입체적 형상 사이에 형상 유사 여부를 따져요. 형상 유사 여부. 이거는 사실 외관만 보는 거예요. 출처 운동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관이 유사한지만 따져요. 그렇게 해서 유사한 형상을 쓰고 있다? 그럼 효력 제한 적용이 된다예요. 이건 법이 좀 잘못 들어온 온 게 맞습니다. 등록상표 원래는 고려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럼 원심도 똑같이 판단을 했어요. 갑 등록상표 보니까 식별력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없지 않다라고 했죠. 없지 않으니까 형상이 유사한지 아닌지 따질 필요도 없이 90조이랑 3호 적용될 수 없다. 공격상표가 식별력이 있다라고 봐버렸기 때문에 90조이랑 3호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작물 명칭으로서의 사용입니다. 저희도 상표를 사용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일반 유형이 있고 시의질문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뭐 일반 유형은 제목처럼 쓰는 건데 이것도 그 일반적인 유형 판례 보시면 책의 제목은 뭐지? 네, 제목은 내용 표시고 출처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식별 위에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다. 이것도 바꿔 써도 돼요. 출처 표시를 위한 사용이 아니다. 기능 발휘되는 사용이 아니다. 상표인 사용으로 인식되는 사용이 아니다. 다 상관없어요. 이게 왜 상관이 없냐면요. 판례도 판시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 이 판례 번호를 가진 이 판례 적었습니다라고 답안지에 적지 않는 이상 취지만 똑같으면 돼요. 판례조차도 다르겠어요. 판례조차도 이거를 똑같은 케이스인데 언제는 이렇게 쓰고 언제는 다르게 써요. 이것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웬만한 판례들이 다 그래요.
쓸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판례도 그게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일단 인풋이 뭔지 중요해요. 인풋. 책의 제목이고 얘는 출처 표시 안 한다. 그런 거 원칙 해서 원칙 아웃풋 기능 발휘가 안 되는 사용이다.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왜 책의 제목은 내용 표시고 출처 표시가 아니지? 책 제목 보고 나는 책을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책은요. 제목이 있고요. 출판사가 있죠. 출판사의 역할이 뭐예요? 이 책의 출처예요. 그럼 원래 이 출판사가 하는 역할이 출처예요. 출처. 그럼 제목은 뭐예요? 그냥 제목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가 경합을 벌입니다. 경합을 벌여요.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는 표시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둘 다 기능을 발휘할지 아닐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얘는 얘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얘가 이미 기능 발휘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얘가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시리즈물 유형에 들어가면은 시리즈물 출시 여부 등 구체적 계획적 사정에 따라서 음반의 제명이 식별 위한 표지로서도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가 판단이 돼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풍간태주의경 따졌을 때 제목이 수요자 사이에 실제 기능 발휘되고 있다가 판단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 내용 표시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명칭의 본질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상품 출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판례를 이제 기억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머릿속으로 남기는 건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시리즈물이라는 단어랑 구체적 개별적 사정. 이렇게밖에 머리에 안 남겨요. 그럼 만들어 적는 거예요. 음반의 제명이 시리즈물로 출시되는 등의 구체적인 개별적 사정에 비춰보아서 음반의 제명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창작물 또는 저작물의 명칭이잖아요. 그 명칭의 본질 또는 그 성질에 머무르지 않고 또는 더 나아가 동시에 상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출처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은 내용이 다 통하죠. 자, 사안의 해결. 포섭 논리에서 보시면은 일반 유형에서는 출판사명이 기능 발휘를 할 것이므로 책의 제목은 상표 사용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문제는 시리즈물로 나오기 때문에 창작물의 종류와 성격,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지 여부, 사용 태양, 시리즈물 출시 여부, 광고 판매 실적 기간 등 고려. 자, 요거를 암기하시면 좋긴 한데 모르셔도 사실 돼요. 왜냐하면 결론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이고요. 이걸 암기를 하시면은 여기 위에다 적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시리즈물 출시 여부 등 있죠, 등. 요 등에다가 여기 다 넣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암기하기 싫다.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제가 진짜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넣어놨어요. 위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급이 아니다? 밑에다 빼놨어요. 밑에다 빼놨다는 거는 사안포섭에 활용하시면 좋고 모르셔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오히려 사안포섭 할 때는 얘를 적는 게 아니라 아까 막 보신 것처럼 그 판례가 실제 사안포섭에 썼던 그 문장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걸 외우는 게 나아요. 일반론 외우는 것보다 그걸 외우는 게 포섭할 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판례가 그때 실제 판단 다 해가지고 엄청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무리하게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상품 간 경합이 있는 케이스 아이스쿨업. 뭐와 뭐의 그 경합이죠? 의류와 직물 간의 경합. 아까 위에는 뭐와 뭐의 경합이었죠?
출판사와 명칭의 경합. 얘는 상품이 서로 달라요. 의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종이택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상표가. 얘가 의류의 출처냐, 직물의 출처냐. 그래서 경합이 상표끼리 경합하는 케이스도 있고 상품끼리 경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품 간 경합. 그래서 상표 사용에 의한 다음에 상품 간 경합인 경우 판례를 적어요. 근데 사실 얘가 내용을 보니까 상표적 사용의 판단 기준이랑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걸 적지 않았습니다. 분간태주의경 고려해서 종합해서 실제 거래계에서 그 상표가 어떤 상품, 요거 하나가 좀 들어가죠. 어떤 상품에 식별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얘는 뭐 간단하게 케이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주제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자, 상표적 사용에 의해 처갓집 유형입니다. 처갓집은 이렇게 치킨 박스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뚫려 있고 되어 있는 이 치킨 박스에 여기에 처갓집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도 경합이에요. 무슨 경합이냐면은 얘가 포장지의 출처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출처냐. 얘도 경합을 벌이고 있죠. 내용물 유형, 이게 처갓집 실제 사안이에요. 트리거는 상표가 포장재 표면에 눈에 띄게 표시가 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처갓집 판례 사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 뭐라고 했냐면요, 포장재에 눈에 띄게 표시된 상표는 경험칙에 비추어 내용물 출처 표시다. 경험칙은 뭐죠? 일반적 거래 실정이에요. 일반적 거래 실정 고려하면 그냥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별 목차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2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2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포장재 출처를 볼 수 있는 경우 판례 반대 해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판례 반대 해석. 자, 포장재 중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이게 핵심이죠. 예를 들면은 그 바닥면에 뭐 모서리 이런 귀퉁이 뭐 작게 적혀 있거나 옆면에 되게 작게 적혀 있거나 잘 안 보이는 곳. 그러면은 포장재 자체에 대한 출처 표시로 기능 인식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상표로서 사용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기준 분간태주기는 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을 해결하면서 유형 두 가지마다 포섭 논리를 좀 다르게 잡아주시면 돼요. 처갓집 사건에서는 치킨 포장 상자에 표시된 상표는 치킨에 대한 출처 표시다. 내용물에 대한 출처다. 포장재 유형에서는 포장재 측면이나 바닥면 등에 표시된 상표는 포장재에 대한 출처다. 물론 여기다 이제 분간태주의경 쓰면서 포섭을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20개의 내용을 다 봤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상표 유사 내용으로 11시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